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허탁입니다. 이번 연수 강좌 세션은 저하고 제가 오프닝을 하고 클로징은 우리 한양대 권규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2년 만에 이렇게 학회를 갖게 되고 이렇게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 연수 강좌 내용은 평소 저희들이 응급 환자를 진료하면서 현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고민스럽고 이게 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러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경험하신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강좌 중에 첫 번째 강의 내용은 급성 발작성 심방세동과 심방조동에 대해서 카톨릭의대 김소환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는데, 우리 김소환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수련을 받으셨습니다. 아산병원에서 펠로우로 계셨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수를 하시고 현재는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박수로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김성환입니다. 앞에 분이 마이크 벗고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니까 마이크 벗어도 된다 그래서 좀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급성 발작성 심방세동 뭐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급성 심방세동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시겠지만 어쨌든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발작성이란 것은 이제 뭐 정상이었다가 심방세동이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응급실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환자를 심방세동 내지는 심방조동 환자를 보실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응급실이라고 뭐 딱히 뭐 일반 외래나 이런 상황과 심방세동 환자 케어에 달라지는 것은 제가 생각에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심방세동 환자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뭐 응급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응급실에서 특히 고려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방세동과 심방세동 같지만 심방세동이 아닌 듯하기도 하고 심방세동인 듯한 게 이제 심방조동이라는 건데, 두 개가 어떻게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 방침 결정은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심방세동의 치료 방침 결정 내지는 심방조동의 치료 방침 결정은 이 세 가지인데, 심방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환자가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문제고, 다른 것은 이게 혈전 색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혈전 색전의 위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한테서 어떻게 항응고요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이란 게 있는데 그것을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려볼지, 우리가 리듬 컨트롤 할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놔두고 적절한 레이트 컨트롤 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고, 뭐 굳이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항응고요법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혈전 색전이 계속 생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항응고요법의 부작용 때문에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서 우리가 최근에는 LA 어펜디지 어클루더를 고려하게 되는데, 당연히 응급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케이스는 드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라 하면 항응고요법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리듬이냐 레이트 컨트롤이냐 이 두 가지만 결정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항응고요법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심방세동에 대해서 항응고요법 효과를 보여준 수없이 많은 연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환자 수를 포함하고 가장 유명한 스터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로축이 뭐냐면은 이 왼쪽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가로축이 뭐냐면은 이게 체드 바스크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혈전 색전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할수록 항응고요법을 하지 않았을 때
스트로크가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하라고 체드 바스크 스코어라는 게 있는 것이고 20만 명 가까운 환자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해도 이게 상당히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환자들에서 항응고 요법을 했을 때 스트로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50%인데 우리가 어큐트 코로나리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스크 리덕션이 5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 꼭 순환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도 가장 효과가 큰 약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것은 이제 시스테믹 스롬보 엠볼리즘인데 뭐 스트로크와 똑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한 이유로 항응고요법을 잘 하지 않고 아스피린을 많이 쓰게 되는 환자가 있는데 이 스타디는 한 15년쯤 전에 일본에서 시행된 건데 우리가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아스피린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이렇게 혈전 위험이 높을 것 같으면 뭐 와파린이나 안티코아귤레이션 쓰는데 비교적 저희 연구에서는 와파린까지 안 가고 아스피린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도 비교적 저위험군의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플라시보와 아스피린을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연구가 조기 중단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조기 중단된 이유가 아스피린 효과가 좋아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아스피린을 주나 플라시보를 주나 그 혈전 색전의 위험도의 차이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적어도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예방하는 효과는 아스피린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꼭 이 스타디뿐만 아니라 그 이전후로 많은 스타디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심방세동에 있어서는 아스피린의 롤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똑같은 심방세동 환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혈전 생성 위험이 높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가장 혈전 생성 위험이 높은 경우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도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라는 건 LA에서 LV로 피가 안 넘어오는 거니까 그냥 뭐 에코나 TE를 한번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 한번 쳐보시면 이제 인상이 확 나는데 MS에서는 이제 혈류가 굉장히 LA에서 정지돼 있어서 혈전이 그 단독으로도 혈전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AF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그 메카니컬하게 막혀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HCMP도 기본적으로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심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와 HCMP, 그러니까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MS와 HCMP가 있으면 혈전 생성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응고요법에 금기가 없는 한 항응고요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클래스 1으로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고 있고요. 메카니컬 밸브는 심방세동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안티코아귤레이션 인디케이션이기 때문에 약간 논외가 되겠습니다. MS나 HCMP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체드 바스크 스코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체드 바스크 스코어란 건 많이 익숙하셨겠지만 이런 것으로 하나하나 이제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봐서 대략은 한 5점 이내에서는 그 점수만큼의 애뉴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방세동 환자인데 MS, HCMP가 없고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2점이다 하면 이 사람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1년에 한 2% 정도의 혈전 색전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2점 이상이면 안티코아귤레이션으로 인한 손해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항응고요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니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아스피린의 역할이 없어졌고 MS, HCMP에서는 항응고요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옛날부터 클래스 1이었고요. 그다음에 더 옛날에는 체드 스코어라는 걸 썼었는데 이제 체드 바스크 스코어라는 걸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점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요법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쓰던 와파린 말고 새로 난 바이타민 K 오럴 안티코아귤런트 소위 노악, 도악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옛날보다는 부작용이 적으니까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더 많이 잘 체드 바스코로 해봐서 정말 득이 없는 환자만 빼고 어지간하면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 겁니다. 대략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심방세동 환자의 80% 이상이 항응고요법의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조동도 심방세동과 똑같이 이런 적용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와파린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인디케이션이 있지만 이 인디케이션을 전부 다 노악이 바꾸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MS가 없는
에이트랄 피브릴레이션, 그 다음에 뭐 DVT나 DVT나 풀모널 엠볼리즘에 대해서만 이제 노악이 인디케이션이 되고 있고, 요 빠진 건 뭐냐면 와파린은 ESRD나 뭐 이런 환자한테서 와파린 투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FDA에서 승인은 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는 노악이 ESRD 환자한테서 투여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약제, 특히 이제 아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 같은 경우에는 ESRD나 아니면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낮은 사람도 써볼 수 있다, 이런 권고 수준의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CKD 환자면은 노악의 조금 용량을 줄이거나 금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나온, 이제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새롭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 노악은 그 와파린에 비해서 이제 효과가 비교적 좋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난 인피어리티하고, 와파린에 비해서 출혈이, 특히 이제 뭐 인트라크럴 헤모리지 같은 메이저 블리딩이 훨씬 적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안에서,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시안에서 훨씬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의 안티코아귤레이션은 거의 90% 이상 이렇게 난 바이타민 K 오럴 안티코아귤런트로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할지 말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조금 우리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뭐 MS, HCMP 아니면 체드 바스크 스코어 해봐서 2점 이상이면 뭐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비교적 명확관화한데, 물론 임상에서는 뭐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플레텔렛이 낮으면 어떡할 거냐, 뭐 아니면 간 질환으로 PT 프롤롱게이션 언더라인 일수 어떻게 할 거냐, 뭐 아니면 기존에 뭐 뇌출혈이 병력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이제 원칙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어려운 지점은 이 환자를 리듬 컨트롤 할 거냐 레이트 컨트롤 할 거냐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는데 리듬 컨트롤이라는 건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리는 것이고, 레이트 컨트롤이라는 건 리듬은 그냥 놔두고 레이트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흡사 이제 이렇게 다시 예를 들면 위암인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위암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위암은 그냥 놔두고 뭐 다른 서포티브 케어만 할 것이냐, 이런 질문과 비슷하죠. 그래서 위암이라는 경우는 대부분 뭐 모든 분들이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큐러티브 리섹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암 수술을 하고 여기 메타가 있는 여기저기 있는데 뭐 위에 있는 것만 제거해서는 환자한테 득이 되지 않겠죠. 사실은 리듬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 어떻게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으니까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리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되고, 리듬 컨트롤의 방법이란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듯이 항부정맥제, 카세타블레이션, 뭐 수술, 뭐 하나 더 하면 카디오 버전 이렇게 되는데 하나같이 다 조금 환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자한테 처방하는 약 중에 모탈리티가 증가되는 약을 환자한테 어떻게 처방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항부정맥제는 환자한테 처방하면은 모탈리티가 증가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조금 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항암제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적인 그냥 암이 없는 환자한테 항암제를 처방하고 이러면 거기에 약으로 인한 득보다 수율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항부정맥제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 우리가 여기에 항부정맥제를 투여함으로써 얻는 이득, 그 이득이란 건 당연히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환자한테 모탈리티가 증가된다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뭐 쉽게 쓸 수 있는 약이 뭐 쓰면 뭐 먹으면 뭐 쓰든 말든 이런 애매한 뭐 이런 약이 아니라 부작용이 좀 많은 약이기 때문에 약을 썼을 때 사이너스를 유지되지 않으면 환자한테 독약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치료고, 카세타블레이션도 뭐 옛날보다는 많이 안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냥 뭐 제너럴 리포트를 보면은 1000명에 1명 정도의 시술 모탈리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막 이렇게 죽고 살고 하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스테미, MI, PCI나 이런 거는 안 하면 환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뭐 부작용 감소하고 뭐 이게 할 수도 있지만, 심방세동이라는 병 자체가 환자한테 이렇게 모탈리티가 뭐 증가되고, 물론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많이 돼서도 여러 가지 모비디티가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있으면 모탈리티가 증가돼도 있지만 심방세동 자체의 모탈리티는 아닌 거죠. 근데 그거 치료하겠다고 시술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이게 지금 뭐 득보다 뭐 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든 어쨌든 리듬 컨트롤이라는 게 되면은 좋은데 이렇게 약을 주고 카세터블레이션을 하고 뭐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리듬은 돌아오지 않고 환자는 계속 AF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환자한테 해만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럼 어떤 사람한테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릴 것이냐. 아까 위암에 잠깐 예를 들었을 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해서 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을 주든 카세트 어블레이션을 하든 정상으로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이제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그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컨셉 개념이 이제 이런 거, 에이트리얼 리모델링이라는 겁니다. AF 비겟 AF, AF가 AF를 낳는다. 뭐 엄청 심각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심방해동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가 임상에서도 많이 보듯이 그것이 만성인 상태로 오래가게 되면 심방이 이제 자꾸 커지게 되고 파이브로시스가 되게 됩니다. 그게 또 그러면서 그것도 그런 병적으로 변화된 마이오카드에서 심방 효동이 정기적으로 더 생기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카세트 어블레이션이든 약이든 하면 정기적인 심방 효동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미 커져 있고 뭐 흉터가 생겨 있고 뭐 이런 데서 약을 쓰든 뭐 카세트 어블레이션은 그게 막 이미 흉터가 생긴 게 그게 뭐 정상으로 잘 돌아오진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미 그렇게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심방수동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처음에 발작성인 파록시말로 되다가 그게 이제 퍼시스턴트 뭐 이렇게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심방 근육 자체가 정상이었다가 여러 가지 정기적인 뭐 주로 풀모나리 베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트리거가 생겨서 심방소동이 생겼지만 마이오카드면 정상이니까 그게 잠깐 심방소동이 다 꺼지는 거죠. 그게 이제 파록심,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파록심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서 마이오카드이 이제 병이 들게 되면 한번 불을 튕겨주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뭐 활활 타오르게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이오카드이 병적으로 변화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리듬 컨트롤을 해도 잘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고 너무 오래되면 뭐 해볼 수는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고 환자한테 그 항구정맥제나 카세트 어블레이션에 해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잘 유지될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초기인 거죠. 발작성이고 지속성이라도 오래되지 않고 LA 사이즈가 가능하면 젊거나 뭐 AL 사이즈가 적거나 나이가 젊고 아니면 뭐 이미 스트로크까지 나왔고 이러면 우리가 조금 뭐 시도를 더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특히 항구정맥제에서 사용에 있어서 약을 써서 우리가 AF가 사이너스 유지된다면 우리가 약으로 유지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약을 줬는데도 이게 리듬이 사이너스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약을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스타틴이나 아스피린 같은 건 우리가 예방 목적으로 이제 어떤 이벤트를 추후의 이벤트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것은 항구정맥제는 지금 당장 이게 사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환자한테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구정맥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심방소동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항구정맥제는 클래스 1C와 클래스 3 아미오다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마이오카디움이 정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1C 드럭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미오다론은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아미오다론은 포텐트하고 1C 드럭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조금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제 심방염 환자가 왔을 때 약을 써야 되는데 마이오카드이 정상이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부작용이 좀 적은 이제 1C 드럭부터 써보는 것이고요. 마이오카드이 비정상이다. 그게 이스케믹이건 난이스케믹이건 뭐든 비정상이다 하면 우리가 아미오다론밖에 이제 뭐 쓸 수 있는 게 없고 뭐 요즘에 이제 뭐 드로네다론 이런 약도 나오지만 하여튼 원칙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심방효동의 분류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인터미턴트하고 계속되는 컨티뉴어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네 가지식으로 나눴냐 하면은 우리가 리듬 컨트롤, 레이트 컨트롤 하게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것이 진짜 환자가 하면은 사이너스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올 가능성이 사실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파록스말이고 오래되는 것, 지속되는 건 말 그대로 퍼시스턴트인데 퍼시스턴트 중에서도 우리가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뭐 퍼시스턴트도 그렇지만 더 적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롱스탠딩 퍼시스턴트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우리가 그게 뭐 퍼시스턴트건 롱스탠딩 퍼시스턴트건 의사나 뭐 환자가 더 이상 우리가 리듬을 사이너스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리듬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퍼머넌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뭐 시간에 따른 분류 얼핏 봐서는 시간에 따른 분류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이유를 보면은 지극히 우리가 이게 리듬 컨트롤이 어떤 가능성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DC 카디오 버전은 언제 하느냐? 우리가 DC 카디오 버전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한 뺨을 한번 때리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잠깐은 강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시스턴트인 경우에 카디오 버전 한 번 할 수 있지만 해서 돌려놓으면 그냥 놔두면 다시 10중 8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돌려놓고 그 유지를 이제 약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파록시스말은 어차피 놔둬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보는 사람 편하자고 카디오 버전을 할 필요는 보통은 없습니다. 이제 퍼시스턴트인 경우에 우리가 항부정맥자만 써가지고는 이게 리듬이 계속 지지됐던 게 약 써서 사이너스로 들어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잘 없습니다. 10% 이내고 우리가 일단 버전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거 유지를 이제 항부정맥제로 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할 때 주의사항이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심장에 심방세동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언제든지 있는데 그걸 이제 버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심방세동이 생기고 얼마 만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가 그것도 조금 이제 애매한 문제지만 옛날부터 사실 스타디의 근거는 잘 없습니다. N수가 되게 적은 건 있는데 대략 우리가 48시간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심방세동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죠. 환자가 물론 증상을 호소한 게 24시간이라고 24시간 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심방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생겼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자한테 얘기 들어보고 증상이 생긴 지 24시간 밖에 안 됐으니까 해보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전을 해서 우리가 얻는 득이 엄청 많다면 이 꽉 깨물고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굳이 가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다면 시간만 가지고는 증상만 환자한테 물어봐만 가지고는 조금 위험하고 특히 혈전 위험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높거나 MS가 있거나 이러면 거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험을 선생님들이 드실 필요도 없고 환자한테 그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만약 굳이 한다면 이게 혈전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T이고 요즘에는 이제 CT도 거의 필적하다고 스타디가 돼 있고 병원에 따라서는 CT에서 이제 LA 어펜디지를 주로 이제 신섹션해서 CT 이상으로 환자한테 훨씬 더 편하게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3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충분히 하고 나면 혈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버전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이미 혈전이 생긴 사람들 안티코아귤레이션 해보면 압니다. 근데 이렇게 3주 만에 100이면 100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위험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70줄, 100줄 이 정도만 해도 되고 이 테크니컬하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타키브라디라는 게 있습니다. 심방세 모종의 타키 아리드미아가 생겼다가 터미네이션이 되면 포즈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타키 아리드미아 AF 상태에서는 심방이 막 엄청 빨리 뛰고 하니까 사이너스 노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서프레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F가 터미네이션이 되고 나면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이 늦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이거 우리가 에이트림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식사이너스, AF, AB 블락 이런 게 굉장히 같이 컴바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AF지만 실제로 이 환자는 사이너스 노드는 일반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시크한 경우가 많고 이 병을 클리니컬한 식사이너스가 같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버전하고 나면 이게 포즈가 오게 되는 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26초까지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막 굳이 오래된 심방경색 환자를 막 굳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막 카디오 버전을 하실 거는 이렇게 없고요. 만약에 여차저차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카디오 버전 할 때는 그 기계 대부분은 다 퍼큐테니어스 페이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트로핀을 하나 재놓으시거나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드 바스크 안티코아귤레이션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말씀드렸는데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지금 이 경우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0점이라고 하더라도 카디오 버전인 DC 카디오 버전 하거나 카세타 오블레이션을 하거나 넓은 의미에서는 약으로 사이너스를 돌리거나 하면 지금 버전을 당장 해서 리듬은 사이너스로 돌아왔지만 그게 정기적으로는 사이너스로 돌아왔지만 마이오카디움의 컨트릭트까지 돌아오는데 우리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듬은 사이너스로 돌아왔지만 한 달까지는 마이오카디움은 사이너스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체드 바스코 스코어가 설령 0점이라고 하더라도 카디오 버전을, 특히 DC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되면 체드 바스코 상관없이 안티코어션이 필요하고, 저희가 카스타 오블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드 0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카스타 오블레이션은 마이오카디움 안에 이렇게 엔도셀륨이 인저리가 되기 때문에 한 거의 2달까지 안티코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카디오 버전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여기 세션 소개하는 그거를 봤더니 이제 그 세션 소개하는 글 중에 샥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던데, 제 생각에 뭐 굳이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안 하시는, 왜 굳이 하시려고 하나요? 뭐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왜냐하면 저도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ICU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크리티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심방조동 생기고 뭐 포스트오피로 생기고 뭐 혈압이 떨어져서 버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이게 AF가 아니면 그냥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이냐, 거의 그런 경우 없거든요. 이게 심방소동 때문이란 물론 카디악 아웃풋이 한 15%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크리티컬하게 막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혈압 유지가 안 되는 건가라는 답변을, 아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버전을 하시려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카디오 버전이 비교적 굉장히 효과적인 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응급실에서 꼭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냐, 이런 질문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응급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뭐 ICU나 뭐 아니면 포스트 오피로 AF가 드물지 않게 생기는데, 뭐 너무 레이트가 빠르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환자는 사실 크게, 제 생각에는 환자는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막 자꾸 카디오 버전하고 그러는데, 이미 막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거거든요. 막 이게 수술 막 하고 끝나고 나와서 막 CRP도 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버전 해봤자 다시 곧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정리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4분 30초 남은 거라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침 결정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맥박수 조절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맥박수를 올릴 만한 가역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응급실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없습니다만, 디곡신을 어떤 때 이제 드러그 오브 초이스냐면은 우리가 심박수톤이 올라간 것과 상관없이 파라시타톤이 낮아서 생기는 그런 노인에게서의 안정시 맥박수 상승에 우리가 디곡신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쓰실 만한 상황이 없고, 응급실에서 하신다면 레이트 컨트롤 약을 선택한다면 가장 조금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환자가 신부전이 있냐 없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뭐 베라파밀 딜티아젠 같은 건 우리가 신부전이 있을 때 금기사항이니까 이게 그때마다 이게 에코를 다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신부전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베라파밀 딜티아젠 말고 다른 약제를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방 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동은 에이트리얼 플러터는 이렇게 마크로 리엔트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은 이렇게 오토매티시티나 마이크로 리엔트리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건 뭐냐면 두 가지 병이 흔하게 컴바인 된다는 것이고, 거의 똑같이 엠볼릭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FA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부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카스타 어블레이션보다는 벌써 약을 먼저 쓰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드럭 리프렉토리한 경우에 카스타 어블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트리얼 플러터는 똑같은 서킷에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서킷 중에 우리가 제일 만만한 데를 차단시켜주면 이것이 잘 터미네이션 되겠죠. 그래서 약보다는 카스타 어블레이션을 조금 더 페이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트리움 내를 이제 마크로 리엔트리 하면은 에이트리얼 플러터인데, 특히 우리가 정상 심장에서 생기는 에이트리얼 플러터는 RA를 시계 방향 내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형적이다 해서 티피컬 에이트리얼 플러터라고 하고, 그 이외에 에이트리움 내를 어딘가 돌긴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에이티피컬 플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심전도 책에 나오는 인피러리드에서 소투스 어피어런스, V1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P 웨이브,
리드건에서 플랫하면은 이것은 RA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구나, 티피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심전도를 보시면 리드2만 보시면 QRS를 빼고는 똑같은 모양의 피파가 반복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에이트림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뛰고 있다는 것이고, 에이트리얼 플러터 내지는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소투스 어페레 이런 모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피파가 반복되니까 에이트리얼 플러터인데 티피칼이 아니니까 에이티피칼인 겁니다. 이것은 서킷이 어딘가에 있긴 한데 어딘지는 이제 이 심전도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조동 환자 평가에서 결국은 원인이 가장 중요한데, 노화, 가족력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고, 가역적인 원인으로 뭐 술하고 제가 만약에 응급실에서 심방세동 신환인데 랩을 한 가지만 내라 그러면 TFT만 내셔도 될 거예요. 딴 거는 별로 심방세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랩이 없고요. 이게 우리가 가역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쉽진 않으실 텐데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이게 심방세동이 얼마나 됐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LA 사이즈, 그다음에 약을 쓸 때 우리가 원시드럭이냐 아미오다론이냐 아니면 레이트 컨트롤 하게 되면 베라파밀 딜티아젬이냐 아니면 베타블로커냐를 고려하게 될 때 이젝션 프랙션이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에코를 한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치료할지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연돼서 바로 다음 순서를 한림의대 강구현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는 성균관의대 중환자의학과에 있는 정치량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치량 교수님은 전북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시고 전북대학교에서 전공의를 마치신 후에 현재 성균관의대 중환자의학과에 계시고,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폐동맥 쇠전증의 최신 지견에 대한 내용으로 아마 많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중환자과의 정치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이고요. 내과 중환자실 환자를 주로 맡아서 보고 있고, 신속대응팀 진료를 같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지난주 저희 병원 이제 정형외과 입원 환자가 무릎 수술하고 POD 이틀째 CPR이 나서 봤더니 이제 이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증례였는데, 병원에서 저희가 폐동맥 색전증을 병동 같은 경우에는 발견된 경우에 굉장히 우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여러분이 주로 이제 근무하시는 응급실에서는 이제 만약에 오신다면 대부분 급성 폐동맥 색전증으로 인한 쇼크나 CPR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은 것이 우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으면 의료 분쟁 사례, 감정 사례와 예방 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중재원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 의료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월드 스롬보시스 데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기념을 하고 있는데, 미국 CDC에서는 이 헬스케어 어소시에이트 블러드 클러스라는 이런 전단지를 가지고 홍보를 할 정도로 이 동양, 특히 이제 우리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비용의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입원에 있던 환자들의 여러 가지 세이프티 등 치료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중환자실에서는 기저에 갖고 있던 어떤 기저 질환 이외에도 환자의 어떤 팩터, 치료의 팩터, 특히 이제 중심정맥관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세데이션을 해서 결국 환자가 이모빌라이즈 되는 이런 상태들이 이 비너스 스롬보 엠볼리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리스크 팩터들이고, 이전에 저희가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여러 스코어링을 가지고 그걸 알아야지만 DVT를 리스크가 높냐 낮냐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베드사이드에서 그 하지 정맥 또는 이제 어퍼 이스트리미티 정맥을 봐서 컴프레션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고식적인 방법들로 우리가 진단을 했었던 방법이 있었고요. 디다이머가 이번에 이제 새로 3년 전에 발표된 유럽 그 심장학회에서 나온 어큐트 풀마 엠볼리즘 가이드라인에서 새롭게 이제 디다이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디다이머를 일반 그 병동에 있는 주치의들이 내는 이유는 확진을 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물어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디다이머는 잘 아시다시피 이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높은 검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50세를 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그냥 5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의 이 기준 말고 연세마다 그 50세 이상의 노령이라면 곱하기 10을 해서, 예를 들면 70대면 700대 이상으로 에이지 어저스트해서 어떤 그 스레시홀드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에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다이머 테스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최신 지견은 비너스 스럼버 엠볼리즘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체스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도 올해 그 업데이트된 게 있지만, 어큐트 풀머 엠볼리즘에 관련된 최신 가이드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발표된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젊은 환자, 저희가 경험했던, 우리 병원에서 경험했던 환자인데, 이렇게 젊은 환자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소화기내과의 간질환, 간 농양으로 왔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CT를 찍어보고서 사실은 거꾸로 알게 된 경우죠. CT를 찍고 그 아테리오그래피를 봤더니 이렇게 클럽 버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나이와 리스크 팩터와 관계없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입원해 있는 근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디지즈 자체가 디지즈나 이 어큐이티 시비러티 자체가 이 일반적인 리스크 팩터가 아닌, 잘 놓치고 있던 캔서나 에이지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병동에서 이렇게 한번 엠볼리즘으로 샥이나 CPR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체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CT를 볼 때 또는 환자가 호소할 때 객혈이라든지 흉막통을 가지고 폐렴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인핸스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제 메디아센 세팅으로 돌려보지 않으면 그냥 뉴모니아로만 볼 수 있는데, 이 뉴모니아의 병변은 사실은 폐렴이 아니고 풀마 인팍, 풀마 아터리가 막힌 이하 부위의 인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잘 감별해야 되고요. 사실 이 환자도 거꾸로 봤더니 리버를 찍으려고 찍었던 인핸스 CT에서 이미 IVC에 클럽 버든이 생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를 찍었을 때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바이옵시까지 해서 결국은 스럼보스에 대한 엠볼렉토미를 치료하고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했던 환자였는데, 우리가 풀마 엠볼리즘을 중증도와 사망을 구분하는 단계는 주로 이제 샥이 있냐 없냐, 그다음 CPR까지 났느냐, 결국에는 사망했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아나토미컬하게는 이 스럼버스의 위치가 프록시말 쪽, 세그먼탈 쪽이냐 아니면 또 그 이하의 디스탈 쪽이냐, 마이크로스코픽 하냐에서 사실은 기존에는 1, 2, 3, 4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디지즈 시비리티에 관련된 것들이 뒤에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일 거고요. 고식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NEJM의 2008년도에 나왔던 리뷰 아티클인데요. 폐색전증이 의심된다면 그 가능성이 낮다고 스코링해서 얘기하면 디다이머로 감별을 하고, 높은 경우에는 일단 치료를 시작하고 체스 레디오그래피, 그 다음에 이제 체스 CT 또는 VQ 스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가이드라인에서 VQ 스캔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하는데 언제 해부학실 가서 VQ 스캔하고 있을 정신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어큐트 세팅에서는 VQ 스캔에
어떤 그 효용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인핸스 CT가 가장 빠른 방법일 거고, CT를 해서 인핸스에서 보기만 하면 뭐 잘 모르는 사람도 풀마 엠볼리즘 진단하는 데는 어렵진 않지만, 이 PT 세팅으로 여기에 타겟한 그 조용 증강 시간이 아니라면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폴스 포지티브로 풀마 엠볼리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면 또 다시 PT 세팅으로 찍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감별해 놓는 어떤 방법들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련된 검사들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존의 고시적인 뭐 제네바 스코어나 웰즈 스코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전통적인 프리디스포싱 팩터나 증상이나 클리니컬 사인들이 있구나라는 것으로 지금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마 엠볼리즘의 시비어리티 인덱스라는 것들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병동에서 CT가 확인될 수 있는 환자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CT를 보낼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환자가 이미 CPR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CT를 도저히 갈 상황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심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엠볼리즘을 시사할 수 있는 RV 디스펑션이나 RV 페일리어의 소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스틸 영상이지만 가장 우리가 쇼덱시스에서 보기 좋은 게 RV, LV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D-쉐입 LV라고 하죠. 이런 플래트닝된 septum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게 RV 페일리어를 시사하는 아주 좋은 소견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찍을 수 있으면 CT를 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크로닉 풀마의 스롬바 엠볼리즘 환자들도 외래에 걸어서 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클랍 버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RV가 천천히 시납으로 적응을 해나간 경우가 있어서, 또는 COPD를 동반한 코풀마널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앞에 가져온 그런 RV 페일리어, RV 디스텐전, 이런 RV 디스펑션의 소견만 가지고 환자를 우리가 엠볼리즘이라고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큐 세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큐 세팅에서조차도 클랍 버든 자체가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좋은 마커는 아니다. 그래서 클랏의 크기가 크다면, 또는 굉장히 컬프리트한 메인 베셀 풀마 아터리 트렁크를 막고 있다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단지 클랏 크기만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 또는 그 바이탈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주로 시스톨 PP가 90 내지 100이 안 되는지, 또는 카디악 엔자임이 올라가 있는지, RV 디스펑션을 시사하는 CT나 에코 소견이 있는지, 하트 레이트나 펄스 레이트가 110회 정도를 넘는지가 가장 이제 유의미한 그 리스크, 모탈리티 리스크 어떤 베리어블들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유병률은 발생은 보통 절반 정도는 헤모다이나미컬리 스테이블하지만 RV 디스펑션이나 또는 카디악 엔자임이 변화가 있는 환자들이고, 그 중에 10%에서 15% 정도는 헤모다이나미컬리 언스테이블한, 저희가 오늘 관심을 둬야 될 환자들이고요. 헤모다이나미컬리 언스테이블한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어레스트가 난 경우, 어레스트는 나지 않았지만 obstructive 샥을 시사하는 시스톨릭 BP가 90 미만이거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베이조프레서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여러 이제 부정맥이나 sepsis나 하이포볼레미아 같은 것들이 감별됐지만 15분 이상의 시스톨 BP 드랍이 40 이상 또는 90 이하가 있는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 환자들을 거꾸로 리뷰를 CPR 나서 리뷰를 해보면 꼭 CPR 나기 전에 이런 persistent hypotension의 크라이테리아에 맞는 바이탈이 기록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환자가 흉막통이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다 가슴이 아픈데 BP를 재봤더니 BP가 80에 40이었다. 그러다가 바로 회복됐다. 그 이제 바이탈 기간은 주로 한두 시간 뒤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RV 디스펑션을 시사하는 소견들 중에 고식적으로 EKG 체인지들을 우리가 새로 생긴 RBBB나 여러 가지 이제 ST 디프레션이나 T 인버전이 있는지, 또는 BMP나 또는 병원마다 NT-프로 BMP 또는 이제 트로포닌 I나 트로포닌 T를 해서 그 레인지를 넘어가는 경우, 최근에 특히 이제 베드사이드에서 강조되는 거는 전공의들한테도 RV 디스펑션, LV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RV 오리엔티드한 헤모다이나미컬리한 어떤 변화들을 좀 보는 게 좋겠다. 특히 이 디멘전, RV 디멘전이 LV보다 어떻게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0.9 내지 1을 LV 디멘전보다 증가하는지, 또는 이제 인트라벤트큘러 septum이 플래트닝 되고 있는지, 또 IVC가 물론 이제 그 환자가 자바로업을 하고 있는지 벤틸레이터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벤틸레이터 안 하고 있을 때 IVC가 그 컬랩서빌리티 변화가 적어지는지, 또는 요즘은 좀 금방 뷰만 가르쳐도 이런 그 도플러 RV 펑션을 시사하는 도플러 중에 이 M 모드에서 탭C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S 프라임의 값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RV 펑션을 볼 때는 적어도 이 정도 몰폴로지컬리 또는 이제 도플러의 두 가지 마커들은 잴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꼭 전공 시절 때 함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그 뷰를 잡는 것들을 보고 결국에는 LV만 보지 말고 RV도 좀 보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CT를 볼 때도 주로 이제 체스트에 오리엔티드해서 보고 심장은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디멘전을 롱 엑시스의 수직으로 해서 0.9를 RV가 넘어가게 되면 이건 평소 RV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항상 좀 스크리닝하는 습관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그래서 obstructive shock으로 진행하게 되는 RV의 이 트레젝토리는 이런 식으로 가죠. RV가 계속 월 텐전이 올라가고 오토 디맨드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RV의 역할이라는 건 LV로 가는 프리로드를 만드는 펌프인데, 그 프리로드가 주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줄고 결국 혈압이 안 나오고 샥이 오고 CPR이 오고, 이런 이제 비셔스 체인에 대해서 항상 RV 오리엔티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풀모널 엠볼리즘의 시비어리티는 최근에 이제 PESI 스코어, 풀모널 엠볼리즘 시비어리티 인덱스 스코어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데모그래픽한 것들은 연령하고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캔서나 하트페일리어나 크로닉 렁 디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밖에는 이제 클리니컬 파인딩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3점, 클래스 3을 넘는 경우는 이제 모탈리티 30일 모탈리티가 6.5를 넘고 있어서 높은 하이 리스크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이것도 복잡하니까 이거는 꼭 한번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되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리파이한 PESI 스코어고요. 6개의 이제 베리어블이 있고요. 80세를 넘는지, 캔서가 있는지, 하트페일리어나 크로닉 렁 디지가 있는지, 펄스가 110회를 넘는지, 시스톨 PP가 100이 안 되든지, 세츄레이션 룸에서 90이 안 되는지,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분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스크로 시비어리티의 높은 하이 쪽으로 가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고, 이 모탈리티 조기 사망 예측으로 그래서 샥, 하이포텐션 또는 PSI 클래스가 3, 4 또는 앞에 설명드린 심플리파이드 PSI가 1점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앞에 CT나 에코나 RV를 볼 수 있는 이미징 테스트에서 포지티브 사인이 보이거나 또는 카디악 랩에서 뭐라도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하이냐, 인터미디에이트 하이냐, 로우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에서 하이로 나눈 거는 이제 RV 디스펑션과 카디악 마커가 둘 다 양성이냐, 하나만 양성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치료 전략을 이걸 통해서 스트래티파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의 그 환자들은 당연히 프라이머리 리퍼피전을 해야 되는 거죠. 약물적이든 또는 카세터든 또는 수술적이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시비어리티 인덱스가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이상인 사람들은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왔는데 6가지 인덱스 중에 하나라도 양성인 게 있다면 이분은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하이인 경우에는 리퍼피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샥이나 CPR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환자다 해서 적어도 인터미디에이트 하이인 경우에는 클로즈 옵저베이션 할 수 있는 유닛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고, 전문가들과 꼭 바로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 풀모널 엠볼리즘을 우연히 알게 된 환자들보다는 CPR을 하고 들어왔는데
에코나 CT에서 엠볼리즘이 원인일 것 같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적진 않죠. 그럴 때는 헤파린을 kg당 80유닛 정도를 일단은 주게 되고, 그 다음에 ECG나 그에서 어큐 코로나 신도는 아닌지, 에코에서 RV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산소나 수행요법들을 하게 되는데 아이노트롭스나 또 때에 따라서 벤틸레이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후반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니셜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했다면 이때 샥이 있고 이런 상태라면 CPR일 때는 뭐 당연히 에크모 CPR을 고민하겠지만, 샥이 있을 때는 최근에는 에크모를 넣는 거를 한번 에크모 전문가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하면 하이리스크 환자에게 있어서 프라이머리 루퍼피전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는 권고는 언프랙처네이트 헤파린을 쓰는 풀마 엠볼리즘의 대상자는 하이리스크밖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또는 노악을 처음부터 쓰는 걸로 가는 건데요. 인터미디에이트나 로우 리스크에서는, 하이리스크에서는 아시다시피 빨리 주고 빨리 끊고 그다음에 리버설할 수 있는 약이 있는 언프랙처네이트 헤파린을 주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아직도 여전히 되어 있고요. 스롬볼라이틱 세라피를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엠볼렉토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이 클래스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고 수준이 높은 건데, 스롬볼라이시스를 하이리스크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심평원 데이터 박태규 양정원 교수팀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서지컬 엠볼렉토미를 하는 쪽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도 스롬발라이시스를 기존 권고대로 용법을 IV로 준 경우에 기존에 입원 환자들이나 이런 CPR을 했던 환자들은 그 뒤에 출혈 때문에 더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롬볼라이틱 세라피가 정말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병원에 어떤 치료 전략을 같이 세우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는 그 서지컬 엠볼렉토미까지 가게 되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에크모를 갖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치료의 아웃컴을 좋게 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 에크모를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수술이 계획되어 있다면 꼭 한 번은 고민을 해보고 상의를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V로 인한 그 MI나 이런 카디오적 샥 이외에 RV 샥에서도 에크모, VA 에크모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시다시피 에크모 컨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환자의 에크모 캐뉼레이션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알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습관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로우 리스크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스롬볼라이시스를 당연히 루틴리하게 레코멘드 하지는 않는 거고요. 스롬볼라이시스를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에서 하는 트라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NEJ에 발표됐는데, 초기에 테넥트플레이즈로 줬을 때 뭔가 임상적으로 모탈리티 개선이 7일 모탈리티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오버 1년 모탈리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스롬볼라이시스 치료를 권고하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환자들한테는 최근에는 카세터를 통해서 인터벤션을 하는 것들을 이제 권고 수준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아직은 여기 보이는 여러 장비들을 아직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 병원 그 양정원 교수가 카세터로 인터미디에이트 또는 하이리스크 환자들 대상으로 엠볼렉토미를 이제 엔지오방에서 하는 그림이고, 이렇게 해서 스롬버스를 꺼내는 시술들을 어큐트 또는 크로닉 세팅에서 해볼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카테터에서 초음파 및 TPA 용량을 좀 더 적게 해서 DVT나 풀모널 엠볼리즘에 바로 근처로 가서 스롬볼라이시스를 하는 테크닉도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정도 수준을 설명드리고 싶고 DVT에서도 이런 적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풀마 엠볼리즘의 입원 환자 대상으로 이 풀마 엠볼리즘 리스판스 팀, 레피 리스판스 팀 같은 거죠. 그래서 순환기내과나 흉부외과나 또는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치료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쓰여 있고 어떻게 환자에 대한 특수 상황에 어떻게 이 치료를 적응할지를 경험이 있는 팀이 그 병원에 있는 것들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펄트라고 해서 이 다학제 접근에 대해서 권고 수준이 이제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에 이렇게 낮지 않죠. 그래서 해당 병원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항상 이제 치료를 컨설트 받고 대응할 수 있는 팀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Annals of Intensive Care 굉장히 저하고 생각이 되게 비슷하게 잘 그려놨다라고 해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하이리스크 어큐 풀마 엠볼리즘 환자에게 있어서 그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할 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RV가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obstruction, 엠볼리즘으로 인한 풀마 아터리의 obstruction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베이조프레스, 어떻게 볼륨 리서시테이션, 어떻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짤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플루이드는 많이 주지 말아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최대한 500 정도 안에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벤틸레이터를 걸려면 타이달 볼륨이나 핍을 최소한 아껴서 주는 게 어떻겠느냐, 가능하면 환자가 유지가 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초기에는 노에피네프린으로 한번 시작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거고, 그 밖에 필요하면 에노나 VA 에크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RV 오리엔티된 또는 벤틸레이터 전략을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전공의들하고 회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 내과 중환자실에서는 RV가 ARDS 또는 COPD 이런 내과적 질환으로 RV가 안 좋은 사람들도 꽤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sepsis, septic shock 환자에서도 LV 외에 RV 디스펑션도 정말 많다. 잘 우리가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마 엠볼리즘과 비슷한 피지올로지를 갖고 있는 RV shock, RV에 대해서 꼭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하이리스크 엠볼리즘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세 개가 이제 그레이드 1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언프랙셔네이트 헤파린으로 처음에 시작한다. 그다음에 시스테믹 스롬볼라이틱 치료를 하자. 그게 만약에 어려운 사람은 서지컬 또는 이제 카테터 같은 셈볼렉토미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안티코아굴레이션은 그 노악이 이제 처음 치료로 로리스크 환자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이리스크 외에 리날 페일리어나 리버 페일리어 환자들 초기 치료로는 역시 아직도 언프랙션 헤파린을 권고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IVC 필터를 ER에서 넣을 경우는 거의 없지만 IVC 필터는 별로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IVC 필터를 넣어서 풀마 엠볼리즘을 막았냐라는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가 이제 제게 나왔었는데, 풀마 엠볼리즘을 바로 줄이는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플로우를 막으니까 IVC에서 DVT는 더 생기고 모탈리티 개선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최근까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VC 필터에 너무 꽂혀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병원의 스트래티지는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 만약에 CPR이나 기존에는 메시비라고 했던 하이리스크 풀마 엠볼리즘 환자에게 있어서는 에크모나 서지컬 엠볼리토미 쪽으로 좀 더 페이버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병원의 전략은 이렇다라는 걸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2014년 이전의 그 가이드라인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좀 상향 조정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큐 스롬볼라이틱 세라피를 권고하게 되고, 서지컬 엠볼렉토미 또는 카세터 엠볼렉토미가 좀 상향 조정됐고, 프레그넌시 오늘 그 오후에 내신과 프레그넌시의 고위험 환자들에서 다뤄지겠지만
프레그넌시 환자들의 CT를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디다이머가 효과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다이머를 임산부에서도 또는 포스트파툼 환자들 풀마 엠볼리즘을 감별할 때도 해볼 수 있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앞에 그 TKR을 했던 환자의 조정 중재원에서 예방 팁은 그 사망 사건으로 자동 게시된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폐색전증이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수술 후 발생 예방에 주의를 해야 되고 발생 가능성이 적은 환자라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그 내용을 진료기록으로 남겨놔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자도 이전에 아마 OS 로컬 가니까 배터리로 이렇게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었는지 하지 초음파 검사를 해서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이 예방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실이나 또는 병동 환자의 레피 리스판스를 하실 때 응급학과 의사로서 하실 때 풀마 엠볼리즘은 하이리스크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RV 펑션에 대해서 리서치테이션의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는데 지금 아마 시간이 정확히 잘 끝나서 다음 강의 이후에 시간을 보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지금 한양대 구리병원의 김현진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현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과와 순환기내과 임상 강사를 하시고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에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판막 이상과 급성 신부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양의대 김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판막 이상과 급성 신부전에 대한 내용으로 판막 질환이 주로 이제 심장 초음파로 진단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에코 소견을 보여드리면서 케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전은 단일 질환이 아니고 복합적 임상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고 즉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심장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심장병의 최종 종착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의 프로그레스를 보시면은 환자가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이 환자들이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돼서 퇴원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악화와 호전이 반복이 되면서 외래에서 팔로업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분 저류의 증거가 있는 급성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우려성 신부전으로 응급실로 내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전의 프로그레스를 보면 이 노멀 하트의 바이빌리티가 이 정도라면 중간중간에 어큐트 하펠리어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하트의 바이빌리티는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다운힐 코스를 밟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의 프로그레스를 따질 때 입원을 자주 하는 신부전 환자에서는 그 사망률이 5년 내 사망률 한 50%로 암보다도 더 높은 안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세 여자 환자로 평소에 니아 펑셔널 클래스 2의 호흡곤란을 있었던 환자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니아 펑셔널 클래스 3로 호흡곤란이 더 악화되었다고 해서 내원하였고 기저의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이니셜 바이탈 사인 보시면 혈압이 170에 100mmmercury, 하트레이트는 분당 130회로 타키카디아 있었고 세츄레이션은 93%로 낮았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신체 진단에서 빈맥과 빈호흡, 청진상, 수포음이 들렸고 그 외에도 이제 경정맥 상승이나 하지 부종, 감비대가 관찰이 됐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러한 환자를 만났을 때 신부전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검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심전도와 체스트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일단은 카디오메갈리 소견이 보이고 양쪽 폐하에 풀마 에데마 소견도 보이고 심전도에서는 이레귤라 리듬의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소견도 보입니다.
이렇게 신부전을 진단할 때는 전형적인 증상, 즉 호흡곤란이나 피로, 발목 부종 같은 전형적인 증상과 타키카디아나 타키미아, 풀모리나 플로럴 이퓨전, JBP의 상승과 같은 전형적인 징후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심장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 소견이 보인다거나 카디악 머머가 들린다거나 심장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보인다거나 이런 BNP나 NT-프로BNP 증가가 관찰이 되면은 신부전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대한 신부전 학회에서 이 급성 신부전 진료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급성 신부전 환자를 만났을 때 초기 평가 알고리즘으로 응급 단계에서는 이제 환자가 시민성 쇼크가 있는지 호흡곤란이 있는지에 따라서 순환 보조와 호흡 보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지 않고 좀 스테이블한 어큐트 하프페일리어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 첫 한두 시간 이내에 이 환자가 어큐트 하프페일리어가 발생하는 게 원인 질환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블라디즈가 동반이 된 어큐트 하프페일리어 환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디악 밸브의 아나토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마이트랄 밸브와 트라이커스 밸브, 에올틱 밸브, 풀말 밸브가 있는데 이 각각의 밸브에서 스테노시스와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모두 다 하프페일리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82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이 환자도 평소에 니어 펑셔널 클래스 2에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7일 전부터 더욱더 호흡곤란이 악화돼서 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과거력상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심방세동 병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니셜 바이탈 사인은 혈압이 150에 95에 하트레이트 110회 정도였고 세츄레이션 93%로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검사인 심전도 엑스레이를 시행하였고 환자의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카디오메갈리 소견 보이고 약간의 플로럴 이퓨전과 함께 풀모 이데마 소견도 관찰이 됩니다. 심방세동과 LVH 소견도 보이고요. 레보레토리 파인딩 보면 일단 BNP가 740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AST가 증가되어 있고 말단 류코사이토시스도 관찰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시면 환자가 이제 디스니아로 내원을 했기 때문에 급성 신부전이 이제 의심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피지컬 이그잼과 함께 심전도와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도 보였고 이 BNP도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임상적으로는 신부전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심장 초음파 소견 보시면은 파라스타널 롱액시스 뷰이고 첫 뷰에서 LV의 월 시크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LVH 소견이 보이는데 이렇게 LVH가 있다면은 애프터로드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에올틱 밸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올틱 밸브를 봤는데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심하고 오프닝이 잘 안 되는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돌려서 보았더니 에올틱 밸브의 파라스터널 쇼렉시스 뷰 영상이 쇼렉시스 뷰 에올틱 밸브 레벨인데 에올틱 밸브의 오프닝 또한 잘 되지 않고 컬러 플로우 돼봤을 때도 그 오프닝 사이로 플로우가 거의 잘 통하지 않는 소견입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도 오프닝은 한 요 정도 만큼으로 2D로 봤을 때도 시비어한 AS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환자분입니다. 더 자세한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3챔버 뷰에서 에올틱 밸브의 CW를 대서 에올틱 밸브의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측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이 에올틱 밸브의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102mm로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고 Vmax도 6.4m/s로 시비어 AS에 해당하는 기준인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40, Vmax는 4m/s가 넘어서 시비어한 AS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방법으로 에올틱 밸브 에리어를 계산을 했더니 0.29로 굉장히 오프닝이 적은 환자로 베리 시비어 AS가 동반된 어큐트 하프페일리어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입원에 적응증이 있는데 일단은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우려의 증상과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폐우려를 포함한 우려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에올틱 스테노시스는 일단 LV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도 하프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고 또 하프페일리어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AS 때문에 LVH나 이런 리모델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어 AS 환자가 하프페일리어 심텀이 있게 되면 그 예후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케어에 있어서 하이포텐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바소다일레이터를 쓸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비어 AS 환자에서 인터벤션이 이제 딜레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메디컬 옵티마이제이션 테라피를 하면서도 이런 인터벤션을 시행을 해야 된다, 서저리나 인터벤션을 시행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환자가 심토마틱 또 시비어한 하이그레이드 AS가 있을 때 이게 이제 하이플로우 스테이터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아네미아나 하이퍼사이로이디즘, AV 션트 같이 등게 같이 동반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서 응급실이라면 이제 CBC나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에어틱 스테노시스 중에서도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로우 플로우 로우 그레디언트 AS인데 주로는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면서 이 프레셔가 굉장히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내과에서 도부타민 에코를 시행을 해서 플로우 리저버를 보고 실제로 진짜로 시비어 AS가 나오면은 이제 하트 팀에 연락을 해서 서저리나 타비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비제션 프랙션과는 상관없이 시비어 AS인데 하페리얼 심톰이 있다 하면은 에어틱 밸브에 대한 인터벤션을 시행하는 것이 교정을 해주는 것이 치료인데, 단 그 생존율이 1년 이상이 보장이 될 때 인터벤션을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카테터 에어틱 밸브 임플란테이션 탑이나 이제 서저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ABR 시행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하이 또는 인터미디트 리스크, 그러니까 서저리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타비를 시행해도 서저리보다도 이제 넌 인페리어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에어틱 밸브 인터벤션 탑이나 서저리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의 AS 환자가 이제 하펠리어 심텀이 있을 때 그 모탈리티를 줄일 수 있고 또 심텀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클래스 1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53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니아 펑셔널 클래스 4의 호흡곤란이 이틀 전부터 갑자기 발생을 했다. 그래서 내원을 했었습니다. 환자는 특이하게 발열이 동반되었던 상태였고요. 과거력을 물어보니까 로컬 한의원과 OS에서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았던 특이한 병력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고혈압도 가지고 있었고 이니셜 바이탈 사인 보시면 혈압이 157에 74mm 머큐리에 하트레이트는 119에 세츄레이션 94%로 낮았고 체온이 39.2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검사인 심전도와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여기서는 이제 심전도에서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소견이 관찰이 되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풀마른 이뎀의 양쪽 폐하에서 보이고 약간의 플루럴 에퓨전도 관찰이 됩니다. 레보레토리 파인딩에서 BNP는 350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로 다소 상승되어 있는 소견이었고 CRP가 8.99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이제 급성 신부전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환자도 이제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기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왼쪽 동영상부터 보시면은 파라스타널 롱에시스 뷰에서 에올틱 밸브의 LV와 에올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바일하는 그 메스 하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스타널 롱에시스를 처음에 딱 댔을 때 모바일 메스가 보인다 하면 베지테이션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불규칙해 보이고 특히 칼라 플로우를 대봤을 때 이렇게 제트 플로우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지저분하게 나오면은 베지테이션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챔버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LV와 에올타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바일 메스가 관찰이 되고 마찬가지로 칼라 플로우 대봤을 때 이렇게 지저분한 AR, 시비어한 AR파가 보입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도 이렇게 베지테이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고 사이즈를 보니까 거의 1.63cm에서 0.9cm 정도였는데 또 CW로 이런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보니까 어큐트에 해당하는 그 시비어 AR 환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온 결과지만 응급실에서 시행한 블러드 컬처에서도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가 자랐던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에 의한 시비어 AR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하펠리어가 발생했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우려의 증상과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에어틱 밸브에 베지테이션이 붙어서 에어틱 밸브가 디스트럭션 됐기 때문에 구조적 손상도 동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당이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AR이 이제 시비하게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LV가 커지고 또 LV 디스펑션이 발생하고 그게 핫페일리어로 진행하고 결국에는 푸어 프로그레스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세라피도 중요한데 핫페일리어 심텀, 그러니까 우려의 증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메디컬 세라피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는 라스 블로커도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시비어 AR이 동반된 환자에서 베타 차단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이완기가 늘어나면서 AR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를 쓸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severe AR 환자에서도 핫페일리어 심텀이 있다면 LV ejection fraction과 상관없이 이 에어틱 밸브 서저리를 시행을 해주는 것이 레코멘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61세 여자 환자분으로 그 니아 펑셔널 클래스 3의 호흡곤란이 2주 전부터 발생했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환자의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고 라이트 브레스트 캔서의 히스토리 있었습니다. 이니셜 바이달 사인은 혈압이 140에 100에 하트레이트 98에 세츄레이션 95%였고 이 환자는 다행히 이제 병원에서 2개월 전에 시행한 체스트 엑스레이가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의 엑스레이보다도 카디오메갈리가 진행한 소견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CT도 찍었었는데 이쪽으로 약간의 프로에이퓨전 소견과 카디오메갈리 소견, 약간 스몰 어마운트 페리카드 에이퓨전 소견도 같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레버러티 파인딩에서 BNP도 642로 증가돼 있어서 이 환자도 핫페일리어에 해당하는 환자분이었고 이에 심장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이 환자는 이제 파라스타널 롱에시스에서 보면은 LV 캐비티가 늘어나 있는 소견과 함께 마이트랄 밸브 쪽을 자세히 보면 그 포스트럴 리플렛이 뒤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플로우로 대봤을 때도 지저분하게 익센트릭하게 MR이 관찰 동반이 된 소견이 보이고 확대해서 봤을 때 포스트럴 리플렛이 뒤로 프로랩스가 되면서 작은 스몰 코다가 럽처되어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스몰 코다 럽처에 의한 PMVL의 프로랩스 그거로 인한 시비어 MR이 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칼 4챔버 뷰, 2챔버 뷰에서도 MR이 시비어하게 관찰이 되고 약간의 스몰 어마운트의 페리카드 인퓨전도 동반되었던 핫페일리어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이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폐 그 급성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코다가 럽처가 되면서 PMVL이 뒤로 프로랩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급성 심부전 환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우유근 파열이라든지 이런 건삭 파열, 심내막염이나 외상으로 급성 스모판 역류증이 있다면은 수술적 치료가 바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MR은 이 환자의 경우에처럼 밸브 애퍼러투스가 자체의 어브노말리티로 인해서 MR이 생긴 경우로 그런 프라이머리 MR에 의해서 핫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되면 서저리를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주로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보다는 리페어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시비어한 프라이머리 MR 플러스 핫페일리어 심텀이 있을 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환자는 80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니아 펑셔널 클래스 3의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양측의 다리에 부종이 있었고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이니셜 BP는 140에 100mm 머큐리, 하트레이트 98에 세츄레이션 95%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전도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심전도에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소견이 보이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도 양쪽 폐하의 프로라이퓨전과 함께 프로메 이데마 소견이 보이는 전형적인 핫페일리어 환자의 심전도와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레버러티 파인딩에서도 BNP가 1548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소견 보이고 비유엔과 크레아틴도 마일드하게 상승되어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이 환자도 에코를 시행했었는데 보시면은 LV 캐비티도 증가되어 있으면서 LV 펑션이 다소 마일드하게 떨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고 LA도 사이즈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칼라 플로우 대봤을 때 AR과 MR 소견이 둘 다 관찰이 되는데 더욱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에피카 4챔버 뷰와 2챔버 뷰를 보시면
LA와 RI 사이즈가 모두 다 커져 있으면서도 이 MR 플로우가 가운데로 센트럴로 새는 것이 펑셔널 MR에 해당을 하고 그 그레이드가 모더레이트가 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MR에 해당하는 환자분이었고 TR은 이제 모더레이트, TR도 같이 함께 동반이 됐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핫펠리어로 인해서 이런 LA 애뉴러스가 커지면서 같이 펑셔널 MR과 또 TR도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환자분입니다. TR Vmax도 3.6m/s고 이 IVC 다일레이션과 함께 플래토라도 있었던 환자로 RV 시스톨 프레셔도 66mm로 풀머리 랩테이션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와 같이 이제 펑셔널 MR, 세컨더리 MR은 주로는 LV 펑션이 감소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흔하고 LA 다일레이션과 이 마이트럴 애뉴루스가 커지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핫펠리어가 있는 환자에게서 이렇게 모더레이트 시비어 펑셔널 MR이 있다면 그 예후가 더욱더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심장 초음파를 볼 때 모더레이트 이상의 MR이 관찰이 되었을 때는 꼭 그 에티올로지가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단 이런 에티올로지랑 시비어리티를 확인함에 있어서 환자가 스테이블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트레이트가 증가돼 있으면은 그 시비어리티를 평가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스테이블해진 다음에 환자를 불러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프레프 즉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돼 있는 환자에서 펑셔널 MR, 세컨더리 MR이 있을 때 매니지먼트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리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 그 수술의 하이 리스크라면 PCI를 또 수술의 하이 리스크 아니라면 캐비지와 마이트럴 밸브 서저리를 같이 해줄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옵티마이즈 메디컬 세라피를 하면서 CRT를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펑셔널 MR이 너무 심할 때 이런 퍼큐테니스 엣지 투 엣지 마이트럴 밸브 리페어를 이제 이 가운데를 마이트럴 밸브 가운데를 찝어줘서 그 MR을 줄여주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핫펠리어 하스피리제이션을 줄일 수 있는 치료긴 하지만 이제 클래스 2A로 잡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마이트럴 밸브 서저리와 캐비지를 같이 하는 시술도 이제 핫펠리어의 세컨더리 MR이 동반된 환자에서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리거지테이션은 TR은 주로 RV 디스펑션에 의한 것으로 발생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핫펠리어 매니지먼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다이어레틱스와 뉴로호르몬 안타고니스트를 써서 치료를 하고 셀렉티브 케이스에서 트랜스카테터 테라피와 그 서저리를 시행하게 되는데 주로는 랩사이드 카디악 서저리를 시행해야 할 때 그런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 시비어 TR이 있다 하면은 그때 TV 서저리를 하게 됩니다. 급성 신부전의 치료는 이제 우선 어떤 밸뉈러 하티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꼭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급성 신부전 환자를 만났을 때 컨제션과 퍼퓨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뇨제, 혈관 확장제, 강심제 등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출률이 저하된 신부전 환자가 급성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원래 환자가 투여 중인 약물이 있었다면은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다면 원래대로 쓰는 것이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고 또 항응고제 또한 임상적인 이득이 위험보다 더 많다면은 정맥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응급실에서는 급성 신부전의 환자의 치료가 거의 이뇨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뇨제를 씀에 있어서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주로 RB 루프다이리시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과 배뇨량, 전해질 신기능 측정이 꼭 필요하고 만약에 환자가 신부전이 있어서 이제 외래에서 이런 피로세마이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라면 적어도 외래에서 투여 중인 약제와 동등한 용량 이상, 동등한 용량 그 정도는 이제 투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투여를 받지 않았던 환자라면은 피로세마이드 한 20에서 40mg이 초기 권장 용량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증상 컨트롤을 위해서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라면 혈관 확장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압이나 이제 주요 장기관류 부전이나 쇼크가 있으면 도부타민과 같은 주사용 강심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시민성 쇼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같은 혈관 수축제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신부전 진단에는 이 세 가지 증상과 징후, 객관적인 심장 이상이 모두 있을 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심전도와 엑스레이, 그다음에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까지 했을 때 이제 심부전으로 확실히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원인 감별을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막 질환에 의한 급성 심부전 환자도 모두 급성 심부전에 해당한 치료부터 먼저 하고 원인 감별을 한두 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AS나 AR이나 프라이머리 MR, 세컨더리 MR, TR 향후에 퍼더 플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질문 있으시면 소속을 밝혀주시고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보수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오프라인에서 실제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쁘고요. 김성환 교수님한테 우선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리듬 컨트롤 할 때 물론 이제 응급실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기는 했지만 궁금한 게 그 새로 생긴 APB 그 심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서 입원할 때 그 리듬 컨트롤을 되게 48시간 시점에서 넘기지 않는 그런 시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스트릭트하게 프랙티스에서 실제 시행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요즘 보면 페록시스말 APB인데 그 필인더 파켓으로 약을 갖고 있는 분들 갖고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도 이제 지속된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 뭐 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추가 용량 이런 거에 대한 그 팁 같은 게 좀 있을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도 벌써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잊어버렸는데 첫 번째부터 먼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약간 오해 있었는데 리듬 컨트롤 응급실에서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카디오 버전의 한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런 조이점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 카디오 버전 말고라도 리듬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뭐 IV 항부정맥제, 뭐 암여달 이런 걸로 어떤 리듬 컨트롤 시도 그거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환자한테 증상을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듬 컨트롤 응급실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였죠? 아니 그 저 48시간 그 가이드라인이 좀 스트릭트한지 프랙티스에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8시간이란 근거는 잘 없습니다. 예, 근거는 없고 옛날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던 건데 그 근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거의 48시간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환자가 얘기하는 건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심방제동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벤트가 몇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환자가 얘기하는 것만 믿고 48시간 지금 이벤트는 48시간이 안 됐으니까 어떤 다른 확인 없이 카디오 버전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고려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 이제 가끔 필인더 파켓으로 자기가 약을 갖고 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뭐 약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추가 용량이나 이런 거를 그 어떤 투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서제스천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거 관련돼서. 필인더 포켓은 이제 PSVT 같은 경우에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이 아마 베라파밀 뭐 40ml 정도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AF에서도 베라파밀 40ml나 뭐 프로프라놀 40ml 내지는 뭐 어떤 경우에서는 환자가 10ml만 먹어도 일단은 뭐 레이트가 조금 떨어지면서 굉장히 편안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조금 약을 포텐트한 걸로 가자면 항부정맥제로는 플레케나이드를 뭐 100ml 같은 거를 필인더 포켓으로 먹어볼 수도 있고 프로파페논은 한 번에 뭐 옛날에는 600ml도 뭐 하고 그랬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용량이 조금 많고 하면은 300ml 정도 해볼 수 있는데 조금 달라진 거는 프로파페논이 최근에 석회성이 없어지고 소방형만 제가 약제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인더 포켓으로 프로파페논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김현진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 있는데 해도 되나요? 예, 짧게 한번 질문. 그 저희가 AS 시비어 초음파에서 의심할 때 밸브 잘 안 열리면은지 의심하는데 이게 LV 디스펑션이 EF가 상당히 낮아져 있을 때 이게 EF 때문에 잘 안 열리는 건지 그거 이제 뭐 도브타민 이런 다른 테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좀 이니셜에 구별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CBRAS가 있을 때 오프닝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 에어틱 밸브가 오프닝이 잘 안 돼서 CBR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BP가 낮아서 도부타민을 걸고 있다면 그때도 에코를 시행해 보는 것이, 꼭 도부타민 에코 시행하지 않더라도 오프닝을 좀 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올려서 에코방에서 보시면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퀘스천에 올라온 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좀 하겠습니다. 정치령 교수님한테 아마 질문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그 CPR 환자들 확실한 엠볼리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아마 에쿠모가 되는 병원이면은 상관없지만 에쿠모나 서지컬이 안 되는 경우에 그 TPA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이건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 중소병원이나 이런 필드에서 에코를 봤는데, 에코나 초음파를 봤는데 명백한 엠볼리즘인데 이때 TPA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스롬볼라시스, 어레스트 아닌 상태에서 스롬볼라시스를 먼저 썼는데 이 효과가 없어가지고 서지컬을 가야 될 때 시간차를 둬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서전 마음입니다. 네, 서전 마음이고, 근데 이제 약의 반감기 시간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의 경험상 그 샥이나 이 상태에서 에크모가 들어가 있다면, 엠볼리즘을 하는 상태인데 에크모가 들어있다면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일렉티브하게 잡아도 되는데, 에크모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썼지만 안 됐으면 뭐 환자가 버틴다면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를 돌리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에크모로 결국에는 그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다르고, 그 서전의 그 결정이 전적으로 따라 있다는 거고, 첫 번째는 그 CT를 못 찍는데 그 에코만 가지고 검사해서 그 스롬볼라이시스를 할 수 있냐, 그 말씀인 거죠. 그거보다는 아마 그 엠볼리즘을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어레스트 중에 엠볼리즘이 확실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딴 걸 다 못할 때 혹시 그 TPA를 가지고 이제 써볼까 하는 이런 질문들은 매년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가이드라인으로 말씀드린 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네 가지죠. 결국에는 이제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제 그레이존의 얘기고, 결국 치료를 결정한 그 피지션의 결정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선호합니다. 그 PT가 있건 MI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뭐 스롬볼라이시스를 MI 때 먼저 하게 되는 경험은 점점 줄고 있는 것처럼, 엠볼리즘도 에크모가 요즘 점점 많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하이리스크 환자고 샥인데 스롬볼라이시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에크모로 한번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는 게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오지에 있는 환자라거나 뭐 이럴 때는 스롬볼라이시스를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근무하시는 병원이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데 서포트가 된다면 스롬볼라이시스를 하기 전에 다른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CPR을 한 상황이라면 안에 이미 스롬볼라이시스 약을 주면서 생기는 블리딩에 대해서도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종종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스롬볼라이시스로 인한 치료가 얼마나 그 플로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냐라는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됐었는데 이걸로 오후 세션 그 카디오바스쿨러 케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